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VM 기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쿠브 ADM이라고 해서 괄호를 쳐서 이렇게 실 써놨는데,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지지난 시간, 미니 쿠베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미니 쿠베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션 환경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로 모사해서 개발 환경이라든지 테스트 환경 정도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VM을 가지고 여러 대의 VM을 만들어서 그 VM을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방식을 한번 스터디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사용할 방식이 쿠브 ADM이라고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쿠버네티스의 배포 방식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제 학습할 쿠브 ADM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쿠브 ADM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분투 24.04 VM 세대를 통해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가장 필수 요소가 되는 플러그인인 실리움 CNI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파드 네트워킹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버네티스의 배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쿠버네티스 배포 방식은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쿠브 ADM, 그 다음에 쿠브 스프레이, 그 다음에 클러스터 API, 관리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4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브 ADM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부트스트래핑 도구다라고 되어 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구성을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소규모 환경,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쿠브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은 앤서블이라고 하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그런 도구가 있는데, 앤서블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클러스터 환경, 그 다음에 IAC라고 해서 인프라이즈 코드 환경을 구성을 해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API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클러스터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요거는 이제 멀티 클러스터, 그 다음에 기덥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마치 저희가 앞서서 파드, 디플로이먼트, 레플리카 이런 것들 좀 배웠었죠. 그때 저희 디플로이먼트를 공부할 때 특정 파드를 하나 삭제를 해도 파드가 금방 되살아나는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적인 쿠버네티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디플로이먼트를 관리하는 것처럼 클러스터 자체도 그런 요소로 정의를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클러스터 API라고 하는 방식. 클러스터를 원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클러스터를 배포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인지하고 다시 재시도하는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쿠버네티스 스타일의 어떤 클러스터 관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EKS, GKE, AKS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EKS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다. 그 다음에 GKE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KS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좀 쉽습니다. 특정 명령어 내지는 클릭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 수,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보장된 수준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영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 중에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는 워커 노드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API 서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 엔드포인트만 제공을 해주지, 실제 컨트롤 플레인에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배포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쿠브 ADM이 되겠습니다. 쿠브 ADM은 쿠버네티스의 공식 클러스터 부트스트래핑 도구입니다. 한번 볼까요? 쿠브 ADM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문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브 ADM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 문서를 통해서 좀 읽어보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문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들을 하는지, 뭐 C그룹이 뭔지, 뭐 수학 구성이 뭔지, 뭐 컨테이너 런타임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친절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버네티스에서 공식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식이다라고 정해둔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번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브 ADM의 특징으로는 최소한의 가동 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성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 부트스트래핑에만 관여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프로비저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서버라든지 혹은 뭐 윈도우 서버도 지금 이제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리눅스를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눅스 서버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위에 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필요한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쿠브 스프레이라든지 클러스터 API, 특히 또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구성을 해줘요. 그렇지만 쿠브 ADM은 그런 거는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배포 도구들의 기초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쿠브 스프레이도 그렇고 뭐 클러스터 API도 그렇고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할 때 실제 그 내부적인 동작을 살펴보면 쿠브 ADM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높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그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조금 자유도가 많이 높아지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브 ADM이 하는 일은 인증서를 생성 및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쿠브 컴피그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를 배포를 하고요. etcd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노드 조인에 필요한 토큰을 관리. 이 쿠브 ADM이 리눅스 패키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쿠브 ADM 명령어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브 ADM이 하지 않는 것, VM 서버 프로비저닝. VM이나 서버는 알아서 준비하세요. 앞서서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이 말이고요. 컨테이너 런타임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쿠블렛이 명령을 내리게 될 컨테이너 런타임이 필요했습니다. 그 컨테이너 런타임이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띄운다고 했죠. 이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설치까지도 쿠브 ADM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컨테이너 런타임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NI 플러그인 설정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CNI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 CNI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쿠브 ADM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CNI를 뭐를 쓸지는 알아서 골라서 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로깅 설정 같은 것들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인프라 프로비저닝부터 시작을 해서 CNI, 그 다음에 모니터링, 로깅 이런 설정까지 한 번에 다 돼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쿠브 ADM만으로는 클러스터를 배포했을 때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공인된 가장 기본적인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도구이기도 하고 이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쿠브 ADM을 지금 저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해봐야 되겠죠. 실제 클러스터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첫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미니 쿠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명령어 한 줄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쿠브 ADM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명령어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다 정도는 알고 있고 그거를 오늘 실습에서는 실제 여러분이 커맨드를 하나하나 치기보다는 쉘 스크립트를 하나 돌려서 자동으로 준비되도록 제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쉘 스크립트가 이제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 환경에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92.168.1.0의
24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들이 같은 L2 영역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서로 통신이 가능한 L3 영역에 이렇게 퍼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습 환경에서는 같은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을 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254.0.0에 아마 21이 저희 그 전체 대역일 겁니다. 그 대역 내에 이제 클러스터가 될 가상 머신들을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림에서처럼 컨트롤 플레인 한 대와 워커 노드 두 대를 생성을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 3대 이상, 5대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실습에서도 물론 그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컨트롤 플레인 3대 앞단에 HA 프록시 같은 L4 로드 밸런서 내지는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을 앞에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통해 가지고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사실 쿠버네티스 구성이 아니라 뭔가 그 리눅스에 대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습에서는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M의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PU와 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뭐 2코어 4기가 요거 2코어 2기가 이런 것들은 예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2코어 8기가짜리 VM으로 통일을 해서 세대를 총 만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쿠버네티스를 처음 배울 때는 마스터 노드의 사양이 뭐 높아야 되고 워커 노드는 낮아도 된다 뭐 이런 설명들을 좀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습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워커 노드에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워커 노드가 당연히 컨트롤 플레인 노드보다 그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라고 하는 거는 실제 워커 노드가 몇 대냐 그리고 그 워커 노드에서 작동하는 워크로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마스터 노드의 사양을 좀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드가 굉장히 많이 실행되고 종료되는 동시에 막 수백 개가 뜨고 수백 개가 삭제돼야 되는 이런 쿠버네티스 레벨의 변화가 많은 동작이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의 사양도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뭐 그렇지 않고 정적인 스타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의 사양이 조금 낮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 노트 있죠. IP 주소는 실제 환경에 맞게 변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IP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그 다음에 VM 생성 및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분투 24.04 서버를 설치한 후 각 노드의 다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는 게 베이스피어 환경에서 VM을 만드시게 되면 자동으로 OS 버전은 24.04가 될 거고요. 네트워크도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핑 8.8.8.8이 되게 유명한 주소죠. 구글 DNS 주소고 그쪽으로 이제 핑을 보내게 되는데 이거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도 VM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노드 사전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에서 실행해 줘야 되는 건데 첫 번째 ETC의 호스트 설정을 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리눅스 레벨에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내부에 만약에 DNS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DNS 서버 지금 구성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노드에 이런 설정을 넣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168 1.02 K8s-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K8s-마스터 라고 하는 호스트 이름을 가진 그 IP 주소가 192.168.1.12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각 노드들이 서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왑을 비활성화 하는 겁니다. 자, 쿠버네티스에서는 스왑을 비활성화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버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스왑 기능을 지원을 하는 그런 버전 업데이트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스왑을 끄기를 권장을 합니다. 스왑을 꺼야 되는 이유는 쿠블렛의 리소스 관리 메커니즘이 메모리 오버커밋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는 그런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알다시피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보조 저장 장치 뭐 디스크 요즘에는 사실 NVMe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스왑을 켜게 됐을 때 메모리 오버커밋을 통해 가지고 파드들이 스왑 메모리를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그때 이제 예측 불가능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왑을 좀 꺼달라라고 이 쿠버네티스에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에 이제 파드에 그 QoS가 있는데 이 QoS를 제대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압을 끄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수압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 버전 패치가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압을 꺼달라라는 요청이 있고 그게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비활성화해주고 그 다음에 커널 모듈을 로드를 하게 되는데 커널 모듈은 이제 오버레이 모듈하고 그 다음에 BR 랩필터라고 하는 모듈을 이 오버레이는 컨테이너 그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BR 랩필터라고 하는 것은 그 리눅스 브릿지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내부적으로 컨테이너 네트워크가 이 리눅스 브릿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랩필터라고 하는 그 규칙을 여기에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커널 모듈을 로드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또 심화로 들어가면은 그 CNI 중에 실리움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 파라미터 설정 뭐 이런 것들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주는 컨테이너 D 설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 쿠블렛은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설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저희는 컨테이너 D라고 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CRIO라고 하는 뭐 이런 컨테이너 런타임도 있고 뭐 로켓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런타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테이너 D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런시라고 해서 더 저수준의 컨테이너 런타임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CNI 플러그인을 또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한 후에 쿠버네티스 도구들을 설치를 합니다. 쿠브 ADM, 쿠블렛, 쿠브 CTL 요 세 가지를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쿠브 ADM 버전, 뭐 쿠브 CTL 버전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쿠블렛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로 작동하는 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쿠블렛 활성화해주는 그러고 나면 쿠브 ADM 명령을 통해서 컨트롤 플레인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ADM 컴피그가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쿠브 ADM 컴피그에 지금 보시다시피 뭐 파드 서브넷, 그 파드들이 사용할 네트워크 그 공간 그 다음에 서비스 서브넷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쿠버네티스 걔네가 사용할 네트워크 그 외에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API 서버에 대한 설정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PI 서버에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의 클러스터 설정에 맞춰서 컨트롤 플레인의 IP 주소로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쿠브 ADM init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 플레인을 초기화해 주고요. 그때 이 플래그를 활용을 해서 방금 작성한 config 파일을 가지고 쿠브 ADM init 컨트롤 플레인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플레인이 이니셜라이즈드가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서 일반 사용자가 쿠브 CTL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이는 세 줄 명령어를 컨트롤 플레인에 입력을 해줘야 되고 워커 노드를 조인하기 위해서는 뭐 쿠브 ADM 조인 어쩌고저쩌고 명령어를 루트 권한으로 수행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까지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워커 노드를 실제 조인을 이 조인 명령을 통해서 해주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워커 노드들이 조인이 되면서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명령어를 하나하나 치는 게 아니라 쉘 파일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 이제 이런 작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SSH 내진 터미널 용 프로그램을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와프 터미널 저 와프 터미널이랑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OS가 이제 맥뿐만 아니라 윈도우도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윈도우용으로 사용할 터미널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터미널에 들어가셔가지고 SSH 저희 그 베스천호스트에 여러분들 사용자 이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SSH에 config 파일을 잘 설정을 해 두셨다면 쉽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SH 저는 베스천의 홈에 제 이름으로 이렇게 미리 보면은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IP 있죠. 요거를 이제 제대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가 이제 뭘 하는 데냐 VM을 만드는 곳입니다. 기존의 VM 항목을 보기 위해서 리스트 VMs 이렇게 해보시면은 미니쿠베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실습을 해왔었죠 동안. 그래서 미니쿠베가 이렇게 하나 있을까? 그러면 뭐 미니쿠베를 삭제를 하셔도 좋고요. 뭐 그대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create VM 이렇게 하셔가지고 VM 이름 먼저 k8s master 저희 첫 번째 컨트롤 플레인이 될 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는 1번 우분투 24.0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스펙은 2번 스몰 2코어
8기가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VM은 한 대만 만들어줘야 되니까 1. 정말 생성하시겠습니까? yes 주시면 VM이 자, 이렇게 첫 번째 VM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워커 노드 2대도 더 만들어 보도록. create VM 명령을 통해 가지고 k8s 워커 이렇게 이름 주시고 나서 OS는 똑같이 1번, 사이즈도 똑같이 2번. 생성할 대수를 이번에는 2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만들어지겠죠. 이때 k8s 워커 다시 0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을. 네, 좀 기다리니까 VM이 2대가 완성. 스트 VM 이렇게 쳐보시면은 실제로 이름이 k8s 마스터라고 하는 게 하나, k8s 워커라고 하는 애가 0번, 1번 이렇게 해서 2대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SSH 또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실수들을 간혹 하십니다. 여기는 지금 접근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탭을 하나 이렇게 여셔가지고 탭을 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로컬 PC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VM의 IP 저희 마스터에 먼저 한번 접근해 볼게요. 10.254.0.64입니다. 그죠? SSH에 10.254.0.64 이렇게 엔터 해주시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IP로 똑같은 접근 이력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 IP에 대해서 기존 접근했었던 기록을 삭제해주는 명령어가 ssh-keygen에 그 다음에 다시의 대문자 아래 이렇게 IP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다시 해보시면은 핑거프린트 찍을 거냐? 그래, yes.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접근이 잘. 그 다음에 마스터에만 접근하실 게 아니고 탭을 2개 더 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탭에서 SSH에 워커 0번 접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SH에 워커 1번 이렇게 2대의 워커 노드에 접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각의 서버에다가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레포를 클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HTTP로 하셔가지고 클론을 해서 여기에 쉘 스크립트가 있으니까는 좀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모든 노드에 이런 작업들을 쭉 해줘야 돼요. 쭉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쉘 스크립트로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서 먼저 cd k8s의 레포 이름 그 다음에 위 03에 3주차에 스크립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prepare 다시 node.shell 이렇게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노드 준비를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뭐 변수 설정 이거는 이제 저희 배포하게 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그 각각 컴포넌트들의 버전이라고 있고 OS를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스왑 비활성화를 해주고 커널 모듈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sysctl 파라미터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D 설치 그리고 식으로 활성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런치 설치를 하고 CNI 플러그인 설치하고 저희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그 단계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브 ADM 도구를 설치를 합니다. 이 작업까지를 해줘야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직전 단계를 완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노드에서도 같은 위치로 03에 치고 명령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워커 노드에도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sudo bash prepare node.shell 이 명령어를 3개 노드에 동시에 실행을 해주시면은 각각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쿠브 ADM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죠. 지금 저희가 3대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 100대의 노드에다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ensable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작업 명세를 쭉 해서 플레이북을 작성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애가 쿠브 스프레이라고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쿠브 스프레이도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쿠브 ADM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3개 노드에 제대로 준비가 다 완료된 것 같네요.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자, 쿠브 ADM 버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쿠브 ADM 쳐봤더니 메이저 버전 1, 마이너 버전 3.5에 쭉 설명이 돼서 지금 1.35.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브CTL 버전도 1.35.2가 되겠습니다. 이 1.35.2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이 2월 28일이거든요. 2월 27일에 그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35.2 가장 최신 버전을 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주셔야 되는 게 쿠브 ADM 이 설정 파일을 작성을 해주셔요.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느냐? 마스터 노드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cd 하셔가지고 한 디렉토리 상위로 올라가 줍니다. 여기에서 ls-al 이렇게 해보시면은 config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래서 cd configs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시 ls-a를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cat kubeadm config 해보시면 앞서 저희가 실습 교재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요거를
편집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해주실 필요는 없고 로컬 API 엔드포인트 필드 아래에 advertise address라고 하는 이 API 서버의 IP 주소를 여러분이 베스천에서 확인한 마스터 노드의 IP 주소로 이렇게 10.254.0.64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IP고 여러분의 IP는 다 다르겠죠. 10.254까지는 아마 같을 거예요. 뒤에 0.27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1.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를 겁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선택해 주는 것들이 쿠버네티스 버전 뭐 선택고 있는데 1.35.2가 최신이니까 2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그다음에 파드 네트워킹, 그다음에 API 요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254.0. 64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API 서버에 그 서트 그 인증서 안에다가 넣어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의 도메인 이름 내지는 IP 주소를 넣어주는 건데 서트산이라고 하는 게 Certificated Subject Alternative Name이라고 해가지고 인증서의 유효성을 인증받을 수 있는 도메인이나 IP 주소를 넣어주는 거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클러스터의 IP 주소, 호스트 이름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고 실제 URL 같은 것들도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외부로 쿠버네티스 API를 완전 외부로 노출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example.basephere.dev 저는 뭐 이런 실제 도메인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로 노출을 해서 외부에서 이 도메인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을 거니까 이건 삭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쭉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etcd에 대한 데이터 dir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예약 리소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kubeadm init 명령어를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명령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거는 어디에서만 하셔야 되냐면은 마스터 노드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마스터 노드를 초기화하는 명령어예요. sudo kubeadm init 해서 config 파일 플래그를 줘가지고 방금 설정한 config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실제 kubeadm config 이미지를 뭐 땡겨오는 이런 작업도 하고요.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땡겨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작업을 워커 노드에도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워커 노드가 돼야 될 애들이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부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하셨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제가 여기 아래쪽에 문제 해결해 보시면 kubeadm res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만약에 kubeadm으로 뭔가 클러스터를 구성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kubeadm 작업을 되돌리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인데 요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 etc 밑에 cni의 net.d 요 디렉토리랑 지금 홈의 .kube 디렉토리를 날리는 건데 kubeadm만 만약에 실수했다고 하면 사실 요 두 개는 크게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면 좋고 완전히 클러스터 자체를 리셋하고 싶을 때는 요 두 개 명령어 기본적으로 꼭 해주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플레인에 뭔가 이렇게 쭉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증서랑 키가 API 서버 쿠블렛 클라이언트의 인증서와 키가 생성이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DNS 네임에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프론트 프록시 CA 뭐 하여튼 쿠버네티스의 그 인증서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만약에 정말 커맨드를 하나하나 쳐서 하려고 하면은 이런 인증서 관련된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kubeadm이 어느 정도 자동화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뭐냐 지금 이 클러스터의 kubectl 명령어를 날려야 되는데 이 kubectl 명령어를 날리기 위해서는 어디냐면은 홈 디렉토리에 kube라고 하는 숨김 디렉토리 아래 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 파일이 생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파일이 없다라고 나오고 자, 이게 원래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etc 밑에 쿠버네티스의 admin.conf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홈의 .kube 디렉토리에 이렇게 복사해 오는 명령어라. 요게 API 서버에 API 요청을 날릴 때 일종의 출입증 같은 거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세 줄을 복사를 해서 마스터 노드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cat 해서 실제 여기에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API 서버에 kubectl 명령어를 던질 때마다 이 파일의 값을 들고 API 서버에 인증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kubectl get node 이렇게 쳐보시면은 현재 컨트롤 플레인 한 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not ready입니다. 아직 이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제대로 구동하기 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ubectl get pod 다시 대문자 a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필요한 파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etcd라고 하는 애 저희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API 서버,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 쿠브 프록시라고 하는 거, 쿠브 스케줄러 이렇게 되어 있고 코어 DNS라고 하는 애, 코어 DNS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근데 상태가 펜딩이네요. 코어는 나머지는 다 러닝인데 그러면 펜딩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컨테이너 구동에 파드 구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왜 안 되는지는 kubectl scribe 파드 이렇게 해서 다시 n에 쿠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 이름 코어 DNS에 저는 7D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렇게 엔터 해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벤트 해가지고 왜 이런 상태에 놓여졌는지를 알려줍니다. 한 개 노드가 untolerated taint고 no claim to delocate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의 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kubectl get pod-o wide 문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사실 얘가 IP를 받아야 되거든요. IP를 받아야 되는데 IP를 지금 받지를 못해요. 나머지들은 그럼 IP를 어떻게 받았냐? 얘네들은 필수 컴포넌트들이고 노드의 호스트의 IP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없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코어 DNS는 내부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IP를 줄 주체가 없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IP를 도대체 누가 주는? 이게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CNI라고 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파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쭉쭉 뭔가 여러 가지 타이핑을 해가지고 좀 밀려 내려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kubeadm join이라고 해서 이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워커 노드를 조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예요. 여기에 이제 토큰 값하고 해시 값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워커 노드 지금 0번입니다. 그죠? 여기에 수도 쳐주시고 이 명령어를 쳐주셔요.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금방 끝났죠. 자,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kubectl get node라고 하는 명령어를 컨트롤 플레인에 가서 해봐 이렇게 해볼게요. 노드가 하나 더 늘어났죠. 방금 10초 전에 조인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노드에서 명령어를 또 똑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노드에 썼던 명령어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금방 노드가 붙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워커 노드가 붙어서 총 3대의 노드로 구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kubectl get node-o의 wide 이렇게 해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시겠죠.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든지 커널 버전, 그 다음에 OS 이미지, 익스터널 IP, 인터널 IP. 이 인터널 IP가 이제 방금 그리고 버전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보시면 모두 다 not ready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건데 이 이유는 뭐가 되냐면 kubectl describe node 해가지고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여기에 보시면 kubelet not ready 이렇게 있고 네트워크 플러그인 not ready라고 해서 메시지 네트워크 플러그인 리턴 에러 CNI 플러그인 not initialized 그래서 실제로 문제의 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CNI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NI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쉘 스크립트를 돌려줄 거예요. 그런데 CNI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실리움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려고 해요. CNCF 랜드스케이프 가보시면 여러 쿠버네티스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 CNI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이라고 하시고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CNI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이 중에서 실리움이라고 하는 애는 CNCF 그래듀에이티드라고 해서 졸업 등급 프로덕션에서 활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칼리코라고 하는 거, 플라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CNI들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VM웨어 NSX, 안트레아 이거 안트레아도 제가 알기로 VM웨어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오픈 vSwitch, OVS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CNI 프로젝트들 그 중에 실리움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움 프로젝트를 잠깐 가보시면 eBPF 기반의 네트워킹, 옵저버빌리티, 시큐리티를 제공해주는 애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이 있고요. 이게 사실 쿠버네티스 CNI의 좀 표준처럼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CNCF 프로젝트들 중에 커밋 수가 제일 많은 게 쿠버네티스고 그 다음 2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얘네를
얘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설치하는 방법은 사실 여기 독스에 가보면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퀵 인스톨레이션 요게 있어요. 뭐 요런 거를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쉘 스크립트에 미리 녹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죠. 점점 하셔서 다시 스크립트 이렇게 디렉토리로 들어가면은 여기 install cilium.shel이라고 하는 애가 요거를 보시면 되게 ciliu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칠 수 있는 CLI 바이너리를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cilium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cilium을 배포를 하게. 그래서 지금 cilium이 1.19 버전이 가장 최신으로 나왔는데 요거 작성할 때만 해도 1.18.6이 최신이어가지고 1.18.6으로 요거 설치를 해보려고 얘를 bash install-cilium.shell 이렇게 해줄게요. 요거를 해주기 전에 제가 옆에 이렇게 창을 좀 분할을 해서 마스터 노드 가서 kubectl getpad cn 시스템 이렇게 해놓고 마치 이렇게 해서 파드의 상태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아래쪽에 좀 분할을 해서 다시 ctl get 노드 상태도 이렇게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초에 한 번씩 계속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실리움을 이렇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터 노드에서 얘도 역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실리움 CLI가 내부적으로는 쿠버네티스 컨피그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뭐가 막 생겼습니다. 실리움이라고 하는 애랑 얘네들이 뭐를 하는 애들이냐면 실제 CNI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들이다 라고 보시면 오퍼레이터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각 노드마다 이 실리움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생기고, envoy라고 하는 요건 이제 L7 라우터 역할을 하는 애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되겠고, 그래서 실리움이 지금 막 설치가 다 되고 나서 러닝 상태로 떨어지니까 코어 DNS가 갑자기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을 시작을 하죠. 자, 이게 뭐냐면 실리움이 드디어 파드에 IP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어 DNS가 IP를 받아서 얘도 러닝 상태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들은 레디 상태로 이렇게 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리움도 이렇게 제대로 다 완료가 됐고, 요게 바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쿠브 ADM을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조인을 시켜서 만들고, 마스터 노드도 이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워커 노드를 조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CNI가 필요한데, 그 CNI를 실리움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배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잘 됐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kubectl getpad -a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파드가 이렇게 잘 생성돼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걸 보시겠고, 그 다음에 kubectl create 명령을 통해서 레플리카가 3개인 이미지를 nginx를 사용을 하는 디플로이먼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면 kubectl getpad 이렇게 해보시면은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마치 이렇게 주시면 금방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컨테이너 배포도 되고, 파드 다시오 주시면은 식으로 IP까지 받아 먹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노드별 분산을 확인하는 건데, 저희 이미 OYD에서 보시면 워커 0과 워커 1번에 이렇게 분산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먼트는 잘 배포되는 거 맞으니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 이상한 거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IP가 이게 아까 파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썸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실리움 배포할 때 설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완전 기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설정 값들을 잡아주면서 제대로 배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는 이런 딥다이브한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쿠버네티스의 기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작동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작업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버깅 명령어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쿠버네티스 배포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노드를 준비를 했었죠. 스왑오프, 커널 모듈, 시스템 설정 이런 것들은 다 쉘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컨테이너 D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쿠브 ADM 이닛으로 마스터 노드의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해주고, 조인 과정을 통해서 워커 노드들을 클러스터에 조인시키는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를 레디 상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실리움 CNI를 배포한 것까지 이렇게 총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가장 기본 배포, 사실 이걸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려고 하면은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진짜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실습하는 그냥 저희가 스터디한다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 예고로는 4주차에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앞서서 저희가 파드라든지 디플로이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쨌든 서버로서 이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얘네들의 네트워크를 외부로 노출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DNS와 서비스 디스커버리 클러스터 내부에서 작동하는 DNS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까 봤던 코어 DNS라고 하는 애인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그다음에 멀티 컨테이너 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